저는 한 34년을 법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독일과의 인연은 젊은 판사 시절에 한 1년 남짓 법률 공부를 1978년에 했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이기수 총장님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같이 만나서 즐기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제가 국무총리를 마치고 2013년에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나라가 어디겠느냐 하는 것을 국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독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 독일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독일의 정치 제도 그리고 독일의 리더십, 사회 복지 모든 국가 관련 시스템을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도 틈틈이 독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말 독일의 정치에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번 대선 과정에서 느끼셨겠지만은 나라 꼴이 정치 꼴이 이게 말이 아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국가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힘을 정치에서 얻어야 될 텐데 정치가 오히려 뒷다리를 잡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은 독일에서 느낀 정치 그리고 리더십에 관해서 책을 하나 쓰기로 작정을 하고 작년 1년 동안 틈틈이 자료를 모아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독일 총리가 메르켈까지 8분인데 8분을 전부 다룰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 빨리 내는 것이 이 사회에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앞에 4분만 먼저 소개를 하고 나중에 이제 4분은 금년 안에 2편으로 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책을 냈습니다. 1년 1월 초에 냈었는데 책을 내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면서 나름대로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고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강연에 불러준 것도 아무래도 이제 그 책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독일의 정치 리더십에 배운다는 제목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만은 주로 깊은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책을 보셔야 알겠지만은 그 대강 내용을 이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요새 읽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제 제 책의 경우에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딱딱할 수가 있지만은 그 서문을 일부러 내가 길게 썼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요지, 흔히들 서문은 대개 읽어보시니까 서문을 읽더라도 그 전체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서문을 길게 썼기 때문에 서문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5장에 보면은 독일 정치의 특색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책의 전체 내용은 대충 파악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더 깊이 흥미를 가지고 읽어보시겠다 하는 분들께서는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간단히 이제 서두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숱한 전쟁을 많이 치렀죠, 독일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정부의 만행,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동서독으로 국토는 분단이 되고 정말 참혹한 역사의 비극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2차 대전 후에 짧은 기간 내에 독일은 완전히 정상국가로 돌아왔고
경제 회복도 이루었고 그리고 통일도 이룬 그런 비극을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 역사상 최고의 평화와 번영을 호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균형 잡힌 모범 국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서 우리가 국가 발전의 모델로 참고할 만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좋은 결과, 성과가 나온 것이 어디에 그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 바탕에는 독일의 정치가 있었고 특히 독일 총리들의 리더십이 이러한 평화와 번영의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독일 정치의 특색은 어떠냐? 뭐 이런 내용들은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총리들 이야기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한다면 독일 정치의 특색은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권력의 분산, 대화 타협의 정치입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분산하고 또 분산된 권력 사이에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독일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이 곧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특색의 바탕 위에서 그걸 운영하는 독일의 리더, 특히 총리들이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이제 총리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독일 정치의 특색을 본다고 한다면은 정권이 이제 바뀌죠. 독일에서도 당연히 정권이 바뀌는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계승 진화해가지,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같이 과거 정부의 정책은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그런 행태는 보이지 않는다. 우파 정부에서 좌파 정부로, 좌파 정부에서 우파 정부로 이렇게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전 정부의 정책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의 주요 정책은 그대로 계승, 시대 상황에 맞게 그걸 조정해 나가는 것이 독일 정치의 특색이다. 이건 총리 리더십도 그러지만은 독일의 정치 제도 자체가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색으로는 독일 정치는 중후한 정치다. 무거울 중자, 두터울 후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독일의 총리는 그 지방의 총리, 주총리나 또 연방 장관 등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 다 총리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구름 타고 나타나는 그런 리더는 적어도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패할 총리가 없는 거죠. 경험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정치 전문가가 선출이 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은 국민의 지지를 당연히 받게 되고 국민도 그 총리가 정말 못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독일 총리들은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메르켈 총리는 16년, 콜 총리도 16년, 아데나워 총리는 14년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합니다. 다 그건 국민들의 박수 속에서 그런 이제 장기 집권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국정이 말하자면 안정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같은 의원 내각제 국가라지만은 같은 기간 동안에 독일은 메르켈 총리까지 단 8명입니다. 그러면은 평균 한 10년씩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의원 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총리가 한 50여 명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아주 독일 정치는 특색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후한 총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일 총리들은 실패한 총리를 묻고 그때그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한 성공한 총리들이 있다. 8명 중에서 누가 성공했느냐? 다 성공했다. 실패한 사람 누가 있느냐?
실패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독일 총리 8명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총리가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이십니다. 독일이 이제 1945년 이제 5월 8일 날 항복을 함으로써 2차 대전이 종료가 됐죠. 그리고 이제 1949년까지 한 4년 동안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전승 4개국의 군정 통치를 받았죠. 물론 이제 나누어 가지고 동쪽은 이제 소련이, 그리고 이제 서독 쪽은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가 군정을 통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9년에 비로소 서독 정부가 헌법을 만들고 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해서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2차 대전을 새롭게 건국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독일의 초대 총리로 선출된 분이 바로 이제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십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말하자면은 이제 그 군정을 거쳐서 새로운 독일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그런 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분이 1949년에 총리로 취임할 당시에 연세가 73세, 우리 나이로 보면 74세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으로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작지 않은 나이인데, 그때 얼마나 그 극노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기민당을 만들어 가지고 기민당 이제 당 대표로서 선거를 치러서 일당이 됐습니다. 일당이 됐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일당이라 하더라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시스템상. 그러니까 기민당이 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해야 말하자면은 이제 하원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 있을 텐데, 도저히 그 기민당 숫자 가지고는 이제 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당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연정을 하면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해서 총리를 선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의 간부들이나 이제 후배 이제 간부들이죠. 이분들이 이 노인네가 뭐 우리 기민당의 어른으로서 총선도 잘 치르고 하셨겠지만은 설마 총리를 하시겠느냐, 나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데나워 총리께서는 당신이 한번 총리를 한번 꼭 해보고 싶다. 당신의 경험 경륜을 가지고 경험 경륜이 엄청난 분입니다. 예? 옛날 이제 쾰른 시장을 17년 동안을 했고 굉장한 이제 경험 경륜을 가진 분인데, 자기가 이 시기에 총리를 해야 서독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그 하기 전에 총리를 선출하기 전에 그 당 간부들을 이제 집으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이면서 이런저런 연정은 어떻게 구성하고 또 대통령은 누구를 이제 또 선출을 하고 하는 등등의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슬그머니 그런데 말이지 총리는 누가 하는 게 좋겠지 이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 친구 의사 주치의가 그러는데 내가 건강이 괜찮아 해가지고 한 1, 2년 정도는 총리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건강이 된다고 그런다.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하니까 그 후배 이제 당 간부들이 이 어른이 그렇게 큰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구나. 한 2년 정도 하시고 뭐 의회에서 바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리고 기껏해야 한 텀 4년 정도 하시겠지. 그리고 그 정도는 이 어른이 잘 하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하십시오 해서 이분이 이제 총리가 이제 됐습니다. 됐는데 49년부터
63년까지 14년 동안 총리를 하신 겁니다. 이분 별명이 여우입니다. 여우. 여우. 정말 책에 이제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정말 노예해요. 근데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노예한 거지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노예한 분은 정말 아닙니다. 이분이 총리를 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독일을 완전히 정상국가로 만들고 독일 경제를 부흥시키는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독일이 49년에 서독정부가 설립됐다고 하지만은 그때 아직도 점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교권도 없었어요. 국방력, 군대도 독자적으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독일이 제대로 이 외교권과 군대를 정상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이게 주권국가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55년에 돼야 비로소 독일이 정상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데나워 이 총리가 점령군 이제 고등 이제 판무관들이 나와 있죠. 그분들하고 교섭을 하고 그분들을 얼레고 달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빨리 독일이 정상국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 외교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했고, 또 경제도 이대 총리가 되는 에르하르트 당시 경제장관입니다. 그분하고 협력을 해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될 때 한 표 차로 총리가 됐어요. 한 표 차로 총리가 됐는데 결국은 자기 표로 자기가 총리가 된 거죠. 자기 표로 자기가 총리가 된 겁니다. 자기 표로 자기가 총리가 됐다고 그 뒤로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상대방의 3인당, 좌파 3인당의 후보자가 슈마하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한테 한 표 차로 이기고 총리가 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나라에 정말 국운이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 이때 아데나워 총리가 한 표 차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독일의 역사는 오늘과는 달랐을 것이다. 슈마하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은 민족주의자이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서방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 친서방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했었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보다는 좀 계획경제를 지향을 했던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만약 새로 수립된 소독 정부가 그런 스탠스를 취했다고 한다면 독일의 오늘은 어떻을 것이다. 아데나워 총리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독일의 장래는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서유럽, 그리고 미국과 함께 할 때에 독일의 장래는 있다. 독일은 중립국으로나 가서는 안 된다 하는 확실한 서방과의 연대를 통해서 그 독일을 말하자면 부강한 국가로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대 총리가 되는 에르하르트 경제장관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아데나워 총리가 14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아데나워 총리, 2대 총리가 14년 동안 같이 경제장관을 했어요. 참 지독한 참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두 분이 짝을 맞춰가지고 14년을 같이 합니까?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럴 텐데, 그러나 그 두 분이 완전히 그 팀을 이루어 가지고 14년 동안을 말하자면은 그 경제장관을 경질하지 않고 14년 동안 같이 갔습니다. 야, 이것도 정말 대단한 아데나워 총리의 말하자면은 참 위대한 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데나우 총리의 가장 뛰어난 대목이 이겁니다. 1952년 3월 달에 소련의 스탈린이 서독 내지 서방 세계에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소위 스탈린 각서라, 스탈린 노트라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인데, 분단된 독일을 통일시켜 가지고 중립국으로 만들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소련과 미국이 서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남북한을 통일시켜가지고 중립국으로 만들자. 우리 국민들 한 7, 80% 찬성할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제안을 했을 때 야당인 3인당은 오케이. 여당인 기민당 안에서도 그거 받자. 국민들도 상당 부분 그걸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데나워 총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독일의 장래는 없다. 왜? 지정학적으로 독일은 소련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독일을 자기들 영향권 안에 두기로 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기 때문에 독일은 중립국으로 가서는 결국은 경제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말하자면 소련의 영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걸 반대를 하고 당신의 철학 소신대로 국민들을 끌고 가서 스탈린 각서를 물리치는 그런 이제 정말 말하자면은 예지력, 판단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다수 일종의 파퓰리즘이죠. 국민의 인기 영합하지 않고 끌고 갔던 것이 말하자면은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의 가장 위대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한 14년 동안 경제장관을 했던 에르하르트 장관입니다. 2대 총리가 됐는데 이분은 짧게 했어요. 3년밖에 못 하셨는데 14년 동안 경제장관을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적인 취약점을 이렇게 보듬어 안는 소위 사회적 시장 경제를 이분이 이제 입안을 해가지고 그 정책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업적이라는 것은 비록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총리는 3년밖에 못했지만은 이분은 그야말로 위대한 총리급 업적을 이미 경제장관으로서 이룬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내세우는 구호가 모두를 위한 복지, 이것이 정치적인 구호고 그분의 목표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복지. 이것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다가 사회적 안전화, 사회 통합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말하자면 독일에서는 벌써 1950년대에 지금 이제 복지 국가들이 내세우는 우리가 지향하는 이런 것들을 이미 1950년대에 이분들이 입안하고 실천했던 이제 그러한 분들이고, 이분이 경제 원칙이 임금은 결코 생산성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되지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원칙은 철저히 지켰다. 그 중에 하나가 임금은 생산성 범위 안에서, 이것이, 그리고 모두를 위한 복지, 이 원칙 하에서 그야말로 꿋꿋이 밀고 나가는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그리고 국가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독일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국력이 튼튼해지니까 반대로 3인당 쪽에서는 이거 도저히 자기네들한테는 집권 기회가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민당이 승승장구를 하니까 3인당이 1959년에 고데스베르크라는 데서 모여가지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강령을 바꿉니다. 바꾸는 게 뭐냐면은 기민당의 정책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 우리도 그거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노동자,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반으로 하는 계급정당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정당으로 우리가 탈바꿈하겠다. 기민당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3인당 입장에서, 좌파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도대체 집권할 기회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독일 좌파 3인당의 위대한 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기민당과 3인당이 서로 간에 벽을 두고 서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얼마든지 결합할 수 있는, 연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제3대 이제 총리 때인 이제 키징거라는 분의 총리 때는 기민당과 3인당이 두 당이 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연정이라는 것은 이제 일당이 제일 큰 당이 한 3당, 4당 정도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겨우 과반수를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1당과 2당이 우리로 오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대연정이라고 하고 작은 정당하고 하는 것을 소연정이라고 하는데 대연정의 토대가 3인당이 변모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토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3대 총리가 된 분이 이제 코르트 키징거라는 분인데 이분도 3년밖에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분은 기민당과 3인당의 독일 역사에서 최초의 대연정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키징거라는 분은 나치 출신이 나치에 부역을 했던 분입니다. 나치 외교부 방송 책임자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치의 부역자였는데 그때 이제 3인당의 당 대표가 그 유명한 이제 빌리 브란트 총리인데 이분은 이제 나치에 저항을 해가지고 이제 북구라프로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저항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혀 성격이 다른 두 당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연정을 꾸렸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인데 이 키징거란 분은 별명이 뭐냐면은 걸어다니는 중재위원회 모든 것을 다 타협적으로 잘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성품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이 대연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3인당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집권당으로서 이제 역할을 한 거죠. 이제 그 주니어 파트너였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빌리 브란트가 그때 외교장관 이제 부총리를 했어요. 부총리를 하면서 두 분이 잘 협력을 해가지고 이 대연정의 정책적인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경험을 통해서 3인당도 바로 1969년에 집권 기회가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1969년에 이제 그 3인당으로서 최초의 이제 물론 이제 자민당이라는 당하고 3당하고 연정을 했지만은 비로소 총리를 배출한 이제 시니어 파트너로서 이제 최초로 집권을 했죠. 빌리 브란트 이분은 이제 좌파 수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제 동방 정책입니다. 동방 정책.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련을 비롯한 동국과 특히 동독과의 관계를 말하자면 화해 협력의 관계로 대립 갈등의 관계에서
화해 협력 관계로 만들어 가지고 유럽의 평화를 구축해야 되겠다. 전쟁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동방정책이죠. 이 동방정책이 가능한 것은 독일이 그만큼 국력이 신장이 됐기 때문에 그 자신감에서 이러한 동방정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파가 만들어 놓은 국력의 기반을 위해서 그 여유를 가지고 좌파의 동방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세운 것이 접근을 통한 변화, 서로 간의 접촉을 통해서 동구권의 변화를 한번 시도를 시키자. 뭐 이게 이제 동방정책인데 그저 말로 서로 교류 협력하자.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 동방정책에는 중요한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이제 독일, 동독하고 폴란드 사이의 국경을 포츠담 회담에서 정하는데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좀 벌을 줘야죠. 그래서 과거 전쟁 일으키기 전에 독일 땅에 한 24% 되는 땅을 그걸 폴란드로 하고 소련 쪽으로 떼줍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전쟁 범죄 때문에 자기 땅의 24%를 말하자면은 동부 쪽에 내준 거예요. 폴란드 쪽으로 떼주고 오데르 나이세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동쪽에 있던 원래 독일 땅을 말하자면은 폴란드로 떼주고 또 폴란드의 저쪽 동쪽 끝에 있는 땅 또 그만큼은 소련을 떼주고 왜? 소련이 폴란드가 전쟁 피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2차 대전 때.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전쟁에서 졌지만은 언젠가 그 땅은 우리들이 다시 찾아와야 할 땅이다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땅을 독일에서 다시 찾겠다는 생각이 있다 한다면은 그건 다시 완전히 유럽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말하자면은 폴란드 땅이 이미 되어 있고 하는데 그걸 폴란드나 소련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화해 협력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빌리 브란트는 그 땅을 우리가 찾지 않겠다. 그래야 동방정책이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야 유럽의 평화도 유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방정책을 내세운 겁니다. 어떻습니까? 독일 국민들이 독일의 그 야당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뭐 죽인다, 심지어는 암살한다까지 이렇게 나오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 12월 7일 날 브란트가 이웃 폴란드를 방문해가지고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무릎 꿇고 12월 달 겨울입니다. 겨울 세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사죄를 하면서 그리고 이 그쪽 땅을 회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하고 했습니다. 이 생각과 이 사진 한 장이 세계를 감동시켜서 세계로 하여금 독일이 진정으로 반성했구나 하는 신뢰를 보내게 되고 이 이듬해 브란트 총리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독일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고 해서 결국은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 영토 문제는 계속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독일이 거기에서 신뢰를 얻고 결국은 이 아데나워 정책은 서방 정책이었다 한다면은 서방 정책의 토대 위에서 동방 정책이 나왔고 또 동방 정책이 다음에 보는 콜 총리, 우파 총리를 거쳐서 통일을 이루는 그런 기반이 되고 오늘날 유럽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유를 만드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러한 브란트도 마찬가지로
아데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다수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철학 소신을 관철을 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분들의 위대한 점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브란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74년에 그 물러나게 돼요. 그 총리실에 동독 간첩이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3인당인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이어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제 말하자면 좌파 총리인데 정말 5대죠. 정말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집권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1979년에 소련이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동북권에 배치를 합니다. 그 핵을 서독을 향해서 핵을 배치를 하니까 서독이나 또 서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에 대응해서 서방 측에서도 대응하는 퍼싱2 미사일을 배치할 것인가. 3인 당원들이나 평화주의자들은 그 핵 사용하겠느냐, 그대로 놔두어라 하는 것이 3인당과 평화주의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기 대다수의 당원들과는 달리 아니다. 저쪽에서 핵을 배치를 하면은 우리도 맞대응하는 핵을 배치를 해야 된다. 평화라는 것은 무기가 대등할 때 평화가 있는 거지. 무기의 균형이 깨지면은 그 평화는 위태로운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핵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지금 저런 일 안 생기죠. 네? 헬무트 슈미트가 그런 논리로서 핵을 배치하자. 그러니까 3인당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나고 또 시민운동가들이 평화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뭐 인간 띠입기 이런 날마다 해부하면서 이 인간 띠입기 운동을 벌이면서 인간 띠입기가 109km 역사적으로 109km를 서로 사람들이 손잡고 연결한 것이 그게 독일의 다수의 뭐 기민당 입장은 달랐지만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분은 자기 뜻을 관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분은 총리직을 내놓게 됩니다. 불신임, 독일 역사상 최초로 독일 국회에서 불신임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독일 장래를 위해서 이분이 한 결정이 이제 더펠슈스라고 이제 이중 결정인데 핵무기 배치하자.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소련과 핵 폐기 감축 협상을 하자. 두 가지를 병행을 시키자.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중 결정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분은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우파인 콜 총리로 정권이 넘어오는데 콜 총리가 그걸 핵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1987년에 그 핵을 폐기하는 양쪽이 다 폐기하는 다 이 슈미트의 머릿속의 계산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스탈린 노트, 동방정책, 슈미트의 이중 결정 모두 다 국민의 뜻, 그야말로 다수의 뜻하고는 그 시점에서 다수의 뜻하고는 어긋난 정책이었지만은 독일 총리들은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자기 소신 철학을 관찰했던 이런 분들이다. 그 다음에 그런 경위로서 이제 정권이 우파 콜 총리로 넘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16년을 이제 총리를 했죠.
16년간 재직하면서 이분이 동방 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했어요. 네? 좌파 정책인 동방 정책을 우파가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계승을 했어요. 이분의 외교, 안보 등의 정책의 멘토는 빌리 브란트였습니다. 좌파. 그런데 이분이 1989년에 우연히 찾아온 베를린 장벽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동물적 감각으로 통일 기회를 포착을 해서 전승 4개국 미영 불소의 통일에 반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각국 지도자와의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완성을 시켰어요. 엄청난 경험과 경륜을 잃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은 4개국 지도자를 얼르고 털려고 또 사정하고 매달리고 해가지고 통일을 이뤄낸 겁니다. 아마 그 시점에 이런 분이 없었으면은 독일 통일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때 연정 파트너로서 외교장관을 했던 분이 겐시어 장관입니다. 이분은 자민당인데 한 5% 내지 10% 정도 얻는 정당이에요. 이 정당이 우파 기민당하고 연정도 했다가 좌파 3인당하고도 연정도 했다가 해가지고 집권은 제일 오래한 정당이 이 좌파 정당인 이 당인 자민당입니다. 정말 그 독일 정치에 말하자면 그와 같은 그 미묘한 조합 속에서 독일이 발전해 나가는 것은 이런 총리 리더십도 있지만은 그 독일 정치 제도의 특색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 5장에 있는 독일 정치의 특색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EU를 이제 완성을 시키고 유로화를 도입을 하고 동구권 회원 가입을 이렇게 이제 시키고 해서 유럽 전체 유럽이 자꾸 전쟁이 뭐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 나라 그리고 민족 종교 언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EU를 연합시킨 거 아닙니까? 정말 인류 역사에서 큰 말하자면은 이제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분이 이제 헬무트 콜 총리인데 이 사진은 제가 아주 이 사진만 보면은 가슴이 울컥해지는 사진입니다. 아까 빌리 브란트 무릎 꿇는 사진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1990년 이제 7월 달에 제일 오른쪽이 콜 총리고 맞은편이 이제 겐시어 외교장관이고 가운데가 고르바초프인데 그 고르바초프의 이제 코카서스 별장에 가가지고 이제 회담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소련이 오케이를 하기로 결정한 그날입니다. 그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그때 콜 총리나 겐시어 외상이 정치인으로서 보람이 얼마나 느껴졌을까.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드디어 분단되어 있던 조국이 하나로 합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7대 헬무트 슈레더 다시 1998년에 콜 총리로부터 이제 이분은 다시 좌파입니다. 좌파로 3인당으로 총리가 된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나라 여자분하고 결혼한 이제 한국 사위가 되신 분인데 1998년 선거에서 이제 콜 총리를 물리치고 총리가 됐는데 그 이유는 독일이 굉장히 이제 통일 후유증으로 해서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을 텐데 이분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대로 둬가지고는 독일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소위 이제 하르츠 개혁이라는 개혁을 합니다. 포괄적 사회노동 개혁인 아젠다 2010으로 하르츠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 내용이라는 것이 고용 노동시장 유연화 한마디로 해고 좀 자유스럽게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해고를 좀 자유스럽게 좀 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건 우파 정책이지 좌파 정책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노동시장 유연화. 그다음에 복지가 너무 방만해가지고 국가 재정이나 재정 건전성이 어렵다. 복지 축소. 완전히 우파 정책이죠. 감세. 세금을 감세를 해가지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거 완전히 우파 정책입니다. 그런데 좌파 수상이 저 정책이 아니면은 독일을 살려낼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하니까 저 정책을 들고 나온 거죠. 자기 지지 기반들 다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일부 분당해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고 나갑니다. 선거에서 당연히 졌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메르켈로 넘깁니다. 정권을 넘겨받은 메르켈은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 그대로 시행을 해가지고 메르켈이 오늘의 독일을 만든 것 같이 그렇게 추앙을 받지만은 실은 슈레더가 그 밑바닥을 깔아준 겁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기회 쓸 때마다 땡큐 슈레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지지층 이탈로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그러나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생장 엔진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 저분이 제가 1911년, 12년 총리를 할 때 그냥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저희 방해를 한번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는 뭐 저분은 이제 야인인데 한국에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오셨다가 내가 독일에서 옛날에 공부했던 이제 경력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이렇게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잡담이죠. 무슨 특별히 뭐 현직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현안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잡담을 하는 가운데 제가 물었죠. 정치인의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집행을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선거가 있으면은 그 선거에서는 패배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경우에 선거의 패배를 피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그냥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거 패배를 감수하고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경우에 국가 이익을 선택을 해야지 자기 선거의 승리를 말하자면은 도모해서는 안 된다. 그게 자기는 중요한 정치인의 덕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지금 제가 이제 메르켈은 이제 그때 현직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독일 총리들의 특색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한 중후함, 오랜 경험, 경륜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코 값싼 인기에 영합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정치적 이득을 말하자면은 얻으려고 노력을 하진 않았다.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국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을 했다. 그것들이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우리나라 정치는 멀어도 한참 멀었다. 더군다나 그것이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심해지고 있다. 저는 뭐 이번 대선 과정도 그렇고 일단 결판은 났습니다만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함께 변해줘야 합니다. 독일 국민들이 말하자면 자기 생각하고 다르지만은 바른 길 찾아간 지도자에 대해서는 결국은 승복을 하고 존중을 해줬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그런 길로 가야 되고 정치인도 그런 길로 가줘야 대한민국의 장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 공영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위대한 독일인은 누구냐? 우리로 오면 뭐 세종대왕 이순신이 뭐 1등, 2등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산 안창화 선생도 뭐 당연히 뭐 10위 안에 들 거고요. 네?
독일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1위가 아데나워예요. 네? 2위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네? 그리고 베토벤 뭐 이런 사람들은 저 10등 뭐 이렇게 가 있어요. 3위가 누군지 아세요? 윌리 브란트입니다. 현대 정치인이 국민으로부터 1등, 3등 그리고 그 몇 등 안에 다들 총지들이 다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하고 너무 좀 다른 점 아니겠느냐. 독일,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저렇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인도 변해야 되고 그야말로 국민들도 좀 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좀 전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썼고 나머지 2권 5대 슈미트부터 이제 메르켈까지는 이제 금년 말까지 이제 내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선 아카데미 많은 분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널리 우리 국민들 사이에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지난번에 강연 청탁을 받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온 이유가 그거였습니다.